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권용희 작가님의 산문집 계절의 단상이라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현재는 벚꽃이 지고 새싹이 피어오르는 봄인데요. 주변에 새 생명이 솟아나듯 꽃들이 핀 걸 보면 저 또한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절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듯이 언어나 생각하는 것 또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마다 계절이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어느 계절인가요? 오늘은 계절마다의 단상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작가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단상. 저자 권용휘. 첫눈의 기원. 겨울에 태어났고 사계 중에서 겨울을 가장 반긴다. 눈이 내리는 날은 환장하며 밖으로 나간다. 풋눈, 가랑눈, 한방눈 등 여러 종류의 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눈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내리는 순간을 편애한다. 이때 다른 의미로 첫눈이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한다. 겨울 바다. 바다를 좋아한다. 바다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이 내리는 겨울 바다를 가장 편애한다. 기회가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편애하는 당신을 그곳에 데려가고 싶다. 사람은 익숙한 곳이나 좋아하는 장소라면 없던 용기도 생겨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곳이라면 당신 앞에만 서면 망설임에 걸려 넘어졌었던 나의 용기도 일으켜 세워 그 어떤 말도 당신에게 전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당신의 봄. 다 그러지 않나 싶었다. 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보금자리였으면 좋겠다고. 걱정과 불안으로 이루어진 고된 하루가 나를 보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의 나 힘들어, 보고 싶어 라는 말에 비 마중 나가듯 헐레벌떡 마음의 우산을 챙겨 달려가고 그 사람이 건네는 네가 있어서 힘이 돼 라는 말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걱정과 불안의 밤비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을 때 우산을 씌워주며 널찍한 가슴으로 부드러운 잠에 빠질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나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사람은 온실 속 화초의 삶을 소원하지만 불행하게도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팍팍한 날엔 목을 축여도 메마름이 해소되지 않기도 하며 지독하게 고달픈 날엔 떨쳐낼 수 없는 부정의 감정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보란듯이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들이 덮쳐올 때 가빠지는 숨과 헐떡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보금자리 같은 사람이라면 가진 게 그리 넉넉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삶이었다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날은 당신보다 먼저 봄을 만지고 싶었다. 슬픔과 닮은 겨울을 마치고 나온 당신의 이마 위에 나의 손이 올려지고 가빠져가는 숨이 차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면 욕심이 많은 놀부처럼 보이겠지만 아픈 당신의 심연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를 가지고 싶었다는 뜻이다. 사랑의 행방. 전에는 이해까지 닿지 않아 행방이 묘연했던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행방이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다. 문이 닫혀있던 내 방을 아버지가 들어오시곤 나가실 때마다 문지방이 얕게 보이게 해놓고 나가신다.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잠든 어머니를 보시곤 조심스레 끄고 이불을 덮어주신다. 유년 시절 종종 아버지는 어머니 없는 곳에서 나에게 아빠가 없더라도 내 엄마 꼭 지켜줘야 한다 라며 이상한 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처음으로 그 사람과 서울 구경을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당신이 보였다. 당신 머리 맞춤으로 나의 어깨를 얕게 데리고 나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며 나 만나고 있어? 잘 자? 라며 듣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단잠. 남들은 모르게 슬그머니 찾아와 잠든 나의 새벽을 깨우는 이름이 있다. 들뜬 눈으로 입을 다문 채로 그 이름을 발음하면 곧 새벽녘이 자리 잡는다. 그럴 때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어린 아이처럼 새벽 하늘 위로 손을 휘휘 젓곤 했다. 이제 당신을 보러 가는 길. 지난 새벽을 들키지 않도록 주머니 속에 꼭꼭 숨겨놓고선 아껴놔야겠지만 다시 찾아오는 오늘 새벽 또다시 선잠을 깨우는 당신의 이름을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졸음을 보내고 매일매일을 지새우다 보면 당신을 만나는 날은 결국 나에겐 단잠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증표. 한 번쯤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뜻깊은 의미가 여럿 있거든요. 그중 한 가지만 뽑자면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이미 당신은 좋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일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표와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슬픔을 녹이는 바이킹. 겨울에서 봄으로 색이 뒤바뀌는 햇볕의 느낌이 좋다. 겨울의 애잔함과 봄의 포근함이 공존하는 거리를 이방인이 되어 구경하는 것만으로 유머를 위안을 얻는다. 슬픔의 위로가 올려져 치유를 받는 느낌이랄까? 매일 집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바빴지만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서 작업을 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카페를 고르고 자리에 앉았다. 손님은 나와 유모차 안에서 잠을 자는 아이와 어떤 아주머니뿐인. 커피 한 모금, 글 한 자, 십자수를 놓는 싸움을 오늘도 해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정적을 깨는 아이의 울음이 들려온다. 아무래도 꿈나라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모양이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안고 토닥여준다. 마치 엄마 여기 있단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이킹을 타던 아이는 이내 앙칼진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울음소리가 그치고도 아늑한 바이킹의 운행은 한동안 계속됐다. 엄마를 엄이라 부르며 우는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의 품은 거대한 호수이며 광활한 우주이다. 아련하게 슬픔이 떠오른다. 슬픔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감정이라 여겨지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슬픔은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슬픔을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슬픔을 볼 수 없고 슬픔을 모르고선 타인을 제대로 안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의 울음, 어머니의 품, 슬픔, 위로. 오늘 내가 만난 단어들로 문장을 적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픔을 녹이는 바이킹이 있다. 왜소하지만 품은 깊다. 사람의 슬픔에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만 존재한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다. 누군가의 봄. 작은 손으로 내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당신의 허벅지 위에 귀를 대고 아직 오지 않는 아주 먼 9월의 어느 날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때쯤이면 노란 은행잎이 한창 덮고 있을 오솔길을 그렸고 그맘때면 산산이 나부끼는 바람도 있겠지 하곤 당신과 함께 누워 보이지도 않는 별들을 손으로 짚으며 별자리를 세어보기도 했었다. 이제는 그 멀었던 날이 오늘이 되었는데 떨어진 은행잎을 쓸며
그 자리에 귀를 대곤 지난 봄을 그리고 있다. 줄곧 찾아올 9월의 어느 날이면 이날을 그렸었던 내가 생각날 것이고 당신의 손도 기억날 것이다. 각질대로 각진 이 세상을 그나마 내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연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봄이라는 소인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연이 다해 먼 날 돌아보면 한철에 불과할 테지만 한때 당신도 누군가의 봄이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용기. 사람 안에는 종이 있다. 어떤 종을 울리면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종을 울리면 웃음이 나기도 한다. 하여 용기를 울리는 종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내가 도출해낸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 용기라고 적혀있는 종 앞으로 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종을 칠지 말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그 행위, 그게 문제였다. 용기가 없다는 말은 표피에 불과하다.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아 라는 말을 가장한 내피에 숨어있는 망설임이라는 그 손.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이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망설이지 말아야 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름의 세레나데. 당신에게 기울어지는 나무 하나 심어볼까? 그러다 당신에게 쓰러지면 세우러 간다는 핑계로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올까? 가는 길 주위에 꽃 있으면 꺾어다 당신 주고 돌아설까? 꽃은 꺾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나무라면 너만 보면 안 되는 일들을 자꾸만 되게 하고 싶어진다고 슬쩍 면박이라도 주고 올까? 지나가는 말로 너만 괜찮다면 쓰러진 이 나무 그냥 두고 가도 되냐고 물어볼까? 너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만과 편견. 가끔 우리는 지나친 속단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라며 타인의 삶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논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안다고 스스로 믿는 오만, 누군가를 이런 부류의 사람일 거라 단정해버리는 편견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 가장 모르는 사람으로 남는다.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 걷는 일을 즐기고 있는 요즘 집 근처 공원을 유유자적 거닐면서 이런저런 사색을 즐긴다. 어떤 날엔 사람은 그 당시에 행복을 모르는 불쌍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애잔한 상념을 해보기도 했다. 사람은 항상 그렇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말을 한다. 정작 지금 당장 좋을 때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교복을 벗을 때가 되면 교복을 입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학생들을 보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연인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여유를 가져야 할 때는 시간의 여백이 생겼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는 오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며 겁부터낸다. 젊었을 때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모르고 여유를 가져야 할 때는 갖지를 못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는 그러지 못하고 젊었을 때 젊음을 알고 사랑할 때 사랑을 안다는 건 여유가 있을 때 여유를 즐기고 최선이 필요할 때 사력을 다한다는 건 어쩌면 말이다. 모두 거짓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하루는 연속적인 순간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여러 장면 순간순간마다 모두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접점을 안다는 것. 그 순간 느낌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정성을 다해야 할 땐 정성을 다하고 여유 부려야 할 땐 최대한 늘어지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잊지 말자. 다시 또 훗날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지나온 과거의 어떤 나를 그리워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일 것이다.
사람 냄새.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늘 그랬다. 우리 삶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결점투성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로 밀집될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결점으로 다가온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가 존재할 수 없듯 결점이 없는 완벽함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천성이 타고나 결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또한 남들에 반해 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대비 결과나 성과가 비이상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존경을 느끼기보다는 아무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결점을 채워나가는 간절한 모습을 통해 한 개인에게 사람다운 매력을 느끼고 사람다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인생은 습작과도 같은 것이다. 완전한 삶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각자 예술가로서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그림 한 점을 그려가는 중이다. 마주하는 삶의 난관을 짚어보며 온갖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인생이 기복에 대처하는 연습도 해보고 걸작이 될지 졸작이 될지는 결국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부족함과 결점에 스스로 침몰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겐 아직 좋은 사람이 될 기회들은 널려있다. 문득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머릿속을 맴돈다. 그 대사는 이렇다.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고 때론 그 열린 문 하나가 신의 계획의 변수가 되기도 한다. 사랑이라 발음하지 않아도. 비 내리는 날 손금으로 비를 담는 여자, 마중을 기다리는 눈동자, 연신 흔들리는 우산, 배웅을 나온 남자, 달려와 안기는 사람, 머리를 쓰다듬는 손, 마주보는 눈빛, 눈높이를 맞추는 무릎, 기울어지는 고개, 포개지는 얼굴, 입과 입 사이, 숨과 숨을 주고받는 소리, 두 개의 그림자, 젖어가는 어깨, 가까워지는 몸과 몸, 보폭을 맞춘 걸음,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 잘 가라는 말, 돌아서는 사람, 잘 자라는 말, 다시 돌아서는 사람, 미소와 웃음. 사랑이라 발음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 당신을 쓰겠습니다. 9월 당신의 생일 전날이었을 것이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는 나의 말에 당신은 편지를 받고 싶다고 했고 나는 작은 선물과 짧은 편지를 준비했다.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짧은 메모와 같은 글이었다. 선물을 고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편지는 더더욱 난해하다. 또 하필이면 나는 악필이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전하는 거였기에 내용이 너무 뻔한 말들은 성에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굳이 사랑이라는 관념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싸맨 끝에 연서를 쓸 수 있었다. 글자가 꼭 서울 광화문 앞 건물들 같이 삐뚤빼뚤 들쑥날쑥한 서투른 말로 이렇게 적었던 것 같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편지지가 모두 사라진다면 모든 사랑은 세상에서 사별한 게 분명할 겁니다. 혹시 모를 일로 편지지가 사라지더라도 은행잎을 뜯어 종이 삼아 당신을 쓰겠습니다. 가을의 초입에서. 이런 나의 마음 당신이 읽었으려나 모르겠다. 더 슬픈 일. 인간이 이별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는 이별이라는 그 자체에서 오는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이별 후에도 자꾸만 지속되는 나의 사랑 때문이다. 오래전 내가 쓴 일기의 한 부분이다. 이제는 다 밀려나고 다시 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되뇌며 인연의 끝 앞에서 아쉬움이 없어졌다.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이별이 더는 슬픈 일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관계의 형성과 종말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일보다 끝내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만남보다 이별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 다가올 이별이 더는 슬프지 않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게, 이별에 의연한 사람이 되었다는 일이 이별보다 더 슬픈 일이다. 아픈 손가락. 어떤 사람은 저 먼 발치에서 보이는 모습에 반가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을 맞이하는 헤어짐이 아쉬워 오늘은 조금 더 같이 있자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곁에서 위로해줄 용기도 없으면서 걱정이 앞서는 사람. 골목 귀퉁이에 뒤돌아서 고개를 들어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삼켜내고 다시 돌아서 옅은 미소를 보이며 만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